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으스스한 실험들입니다. 실존하는 실험들인데 약간의 으스스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그 실험의 과정이 약간 좀 기괴한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실험들이 있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실험부터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라는 착각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마음 내킬 때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게 자유일 텐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자유의지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리벳 실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리벳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과학자였던 벤자민 리벳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1983년에 실행됐던 리벳 실험이 있습니다. 리벳 실험은 다음과 같은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피실험자한테 뇌파 측정 기구를 착용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뇌피질 운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준비 전위를 측정합니다. 준비 전위라고 하는 거는요, 근육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뇌에서 측정되는 두뇌의 활동 신호를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팔을 움직일 거야. 그러면 내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뇌에서 신호가 한번 갈 거 아니에요. 아, 팔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팔이 움직일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준비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실험자한테 뭘 부탁하냐면은 테이블에다가 버튼을 놨어. 버튼을 원할 때 누르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누르면 끝이에요. 근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에 한 번 더 다른 버튼을 눌러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의 측정을 하는 실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험을 했는데 버튼을 누른 시점을 A라고 하고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점을 W라고 하고 준비 전위가 벌어지는 시점을 RP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RP는 마이너스 500m초, 그리고 W는 마이너스 200m초, 그리고 A는 0m초입니다. A는 실질적으로 내가 버튼을 누른 초니까 0인 게 이상하지 않지.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은 시점보다 준비 전이가 더 빨라. 내가 버튼 지금 눌러야겠다라고 한 것보다 뇌가 먼저 신호를 보낸 거야. 손을 움직여 라고. 그래서 자기가 의식한 것보다 근육의 움직임을 명령하는 뇌의 시점이 300m초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과연 원한다고 움직인 게 맞는 것인가? 원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고 사실은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실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 가야지, 뭘 먹어야지, 누구랑 만나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우린 그냥 착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사실은 몸이 그냥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실험이 리벳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토대로 리벳 교수는 인간의 결정이 무의식적으로 벌어지고 자유의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물론 이 실험은 실험에 어떤 허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리벳 교수님도 그냥 가설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야.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실험이 실존한다는 게 놀랍죠. 어쨌든 간에 이 실험을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되게 결정론적인 시선을 갖게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 그리고 결정론 이런 거에 얘기를 할 때 이 실험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재미난 실험이 있다는 게 좀 재밌고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이야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유명한 실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여튼간에 한 번 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실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실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뭐 고통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그런 낙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실험이네요. 과연 어떤 실험일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존 B. 칼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서가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생태학자이면서 동물행동학자 그리고 행동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실험 때문에 방금의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어떤 실험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바로 이 실험입니다. Universe 25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중앙 광장을 각각의 방이 다층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최대 쥐 3,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여기에 4쌍의 쥐를 풀어놓고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위생 관리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600일째에 4쌍의 쥐가 2,200마리까지 늘게 됐습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먹이도 주고 위생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 그냥 살기만 하면 돼. 그죠? 너무 좋은 천국 같은 곳인데 여기서 약간의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2,200마리까지 쥐가 늘어난 무렵부터 개체별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힘이 강한 수컷들은 방 하나를 쾌적하게 독차지하고 배우자를 마음껏 고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힘이 강한 수컷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식보다도 경계를 우선시했고요. 암컷 역시도 자신의 몰락을 경계하다가 자기 새끼를 버리거나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게 됐습니다. 게다가 방금 알아본 건 아주 힘이 강한 쥐들이니까 뭐 방 하나를 독차지했다 하지만 결국은 힘이 강한 쥐가 있다는 건 약한 쥐도 있다는 거야. 경쟁에서 밀려난 쥐들은 남은 방들에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했는데요. 그 좁은 방 속에서 잦게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결국은 자기 새끼를 죽이고 스스로 먹기까지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쟁들에서 완전 밀리거나 아니면 이 경쟁의 실증을 느낀 쥐들은 아예 그냥 방을 버리고 중앙 광장에 모여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모든 계층들이 번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요.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공간에 쥐가 거의 남지 않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남아있는 쥐들은 사회적 소통이나 그로 인한 갈등, 성취감 이런 것들에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번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개체가 줄다가 결국 마지막 수컷 쥐가 사망하는 것을 끝으로 이 Universe 25라고 하는 실험이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쥐만의 사회 실험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처럼도 보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에 상당히 빗댈 수가 있단 말이야.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 이런 데랑 느낌이 비슷하죠. 뭔가 분명히 살만하고 옛날에 비해서 훨씬 번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이런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더불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사토리 세대가 있습니다. 일본인데요. 일명 해탈한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고액의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거나 혹은 소비를 극도로 줄임으로써 해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토리 세대는 원하는 게 없고 딱히 욕구가 없기 때문에 큰 돈이 크게 나한테 와닿는 의미가 아닌 거야. 미디어를 즐기든 혹은 뭐 게임을 즐기든 뭐가 됐든 간에 큰 돈을 안 들여. 적당한 수준으로만 돈을 쓰고 그냥 모든 어떻게 보면 욕구를 절제하는 세대인 거죠. 뭔가 꿈을 크게 가진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온전하게 살다가 온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일컫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탕핑족도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탕핑은 편하게 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직장 생활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을 거부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편한 삶을 추구하는 세대를 일컫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욜로 세대도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주의자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높은 생활비,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독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쥐들만의 이야기일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섬찟한 느낌이 있죠. 예. 왜냐면은 사실 저도 약간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국가보다. 국가를 위해서 결혼해라.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더 이어지기 위해선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말을 뉴스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야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힘들다니까. 근데 무슨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잖아. 돈이 없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이러면은 너무 힘든 삶이야. 근데 내 애한테 그 책임을 물려줘? 이게 싫은 거죠.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방금 알아봤던 것처럼 이 세상이 살만해지고 더 이상 필요 이상의 정말 생존을 막 앞다투는 그 정도의 경쟁이 제거된 상태에 우리 지구가 놓이게 되면서 이런 식의 사회 기조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종족의 번식보다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세대가 와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언젠가 그 끝에는 이 쥐실험처럼 그냥 멸종만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아주 으스스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 그런 실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글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근데 전 뭐가 됐든 간에요. 우리나라 전 그냥 95년생 30대의 그냥 넋두리입니다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회적인 어떤 결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자기 애를 낳고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 나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좀 몰랐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그냥 결혼을 할 때가 되면 한 거야. 그리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잘 굴러왔는데 살아보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이게 정말 득과 실의 그런 걸로만 보면은 하는 게 더 손해거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대원칙을 놓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내 삶을 옥죄는 것들 뿐이야.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너무 많은 판단을 내려버리는 게 문제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결혼 같은 거 나이 어렸을 때 멋 모를 때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어른들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30대가 되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계산기를 먼저 들고 오잖아요. 각도기를 들고 오거든. 나를 이렇게 판단할 때.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람이다 보니까. 여튼간에 그런 요즘 우리나라의 세태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렇고 다음 세 번째 실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실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섬찟한 이야기인데요. 뭘까?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이름인데 과연 어떤 실험이었는지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아주경제입니다. 뉴스 사이트죠? 여기에 18세기 스웨덴에서 커피는 금지 음료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죠. 스웨덴에는 피카라고 하는 고유의 커피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쁜 일상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자고 하는 것이죠. 스웨덴 사람들은 피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회사도 이를 위한 피카룸을 따로 마련하고 있을 정도죠.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즐기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스웨덴에서 과거에는 커피가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 커피가 최초로 들어온 것은 1670년 중반인데요. 다만 18세기 이전까지는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에서 커피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커피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게 되었죠. 그런데 스웨덴의 왕실은 커피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차에 반대하는 칙령을 선포했고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찻잔과 찻잔 받침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커피를 완전히 금지시키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구스타프 3세는 커피는 유해하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커피의 유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상실험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두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둘이 쌍둥이였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도 사형수 비슷한 거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험체로 쓰게 된 거예요. 자, 한 명한테는 많은 양의 커피를 매일마다 마시게 했고요. 다른 한 명에게는 매일마다 차를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두고 보자. 누가 먼저 죽나 보자. 커피를 아예 금지시키는 명목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반전이 있는 것이 구스타프 3세는 이 실험의 결과를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1792년에 귀족 내에 반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암살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 죄수보다 왕이 먼저 죽었습니다. 차를 마신 사람은 83세까지 살았고요. 커피를 마셨던 사람은 더 오래까지 산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스웨덴 왕실은 커피를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결국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웨덴 안에서 커피 금지령은 해제가 되게 됐고요.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심차게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실험체까지 구해가지고 실험까지 했는데 결국 자기가 먼저 죽으면서 실험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약간의 웃긴 이야기가 이번에 실험의 이야기였네요. 앞에 알아봤던 두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무거워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웨덴의 피카의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 때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금지했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 게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문화랑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1시간, 2시간 이렇게 마신대요. 그리고 막 불도 다 끄고 막 무슨 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덮어놓고 완전 안식을 취한다고 하더라고, 그 시간대.
그래서 그때 알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스웨덴에는 스타벅스가 3군데밖에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나라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뭐 덴마크였나 무슨 되게 조그만한 나라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각자 나라마다 스타벅스가 3개씩밖에 없어. 그게 이제 피카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잖아. 결국 뭐예요? 빨리 내리는 거란 말이야. 빨리 내리고 빨리 한 잔 홀짝하고 가게끔 빨리 먹는 커피의 문화인 건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커피 문화가 발달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유럽 쪽은 전혀 다른 거죠. 완전 느리게 마시는. 그리고 케이크 같은 거를 먹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쪽은 스타벅스가 그냥 길을 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스웨덴에는 스타벅스가 3군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식을 전에 같이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 생산력이 떨어지잖아요. 1시간 2시간씩 쉬는데 공장도 막 스위치 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은 국가 단위에서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진 않아. 그래서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 하지만 먼저 죽은 건 구스타프 3세였죠. 여러분들도 커피 너무 과하게만 마시는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3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실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실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요거는 뭐 영화 킹스맨의 대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A maneth maketh man. 그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요것도 약간 좀 갈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 자리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아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히면 그런 롤을 잘 수행한다 라고 하는 2가지 이야기가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건 어떤 실험일지 궁금한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많이 유명한 실험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괴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은요, 1971년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회심리학자였던 필립 짐바르도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행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아직까지도 심리학 관련 교과서나 서적에 반드시 기술될 정도로 실험에 대한 연구, 비판, 그리고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 실험입니다. 과연 어떤 실험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죠. 먼저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옥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가, 이거가 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일당 $15를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실험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24명을 불러 모아놓고, 너는 교도관 역할을 지금부터 할 거고 너는 수감자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일당 줄 테니까 이렇게 그냥 사세요 라고 한 거예요. 공간을 주고. 사실 실험 자체만 보면 되게 심플하기 그지없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먼저 1일차가 됐을 때 경찰의 협조를 빌려서 수감자 역할을 하기로 한 참가자들에게 직접 집에 가서 실제로 체포하는 과정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모의 교도소로 끌고 갔어요. 그 모의 교도소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에 위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들한테 실제 죄수들한테 하는 것처럼 알몸 검사를 시키고 분말 소독을 실시하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선글라스랑 근무복을 주고 교도관의 임무를 다 알려줬습니다. 교도관의 임무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두 번째로는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수감자들이 진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 3가지만 유지해달라 라고 한 겁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너네들은 잘해서 교도관 역할이 된 게 아니다. 랜덤으로 뽑았는데 그냥 너네가 교도관 역할이 된 것뿐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시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실험이고 알바생들 뽑아놓은 거니까 얘네가 뭐 실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얘네가 무슨 진짜로 교정 어떤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제 실험 시작 이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죠? 그 뭐 쫄릴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네 이러면서 그냥 시간이 유유자적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감자들은 처음에 교도관들이 아무리 갈궈도 그냥 이제 농담이겠거니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앉아도 돈 버는 개꿀 알바네 크크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즐겼다는 거지. 근데 가면 갈수록 교도관들이 자신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교도소가 혹시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수감자들이 순순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교도관이 이제 한 명을 막 갈군 거야. 그러다가 수감자 한 명을 독방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명이 독방에 갇히게 됐으니까 수감자들도 약간 좀 이상할 거 아니야. 뭔가 얘네 왜 이렇게 압박적으로 대하지 우리를? 똑같은 알바생인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을 더 안 듣게 되기 시작했어요. 교도관들이 못 들어오게 1번 방 죄수들이 자신의 문을 침대로 막았어. 그랬더니 교도관들이 2번 방 수감자들의 옷과 침대를 뺏고 야, 너네 이게 싫으면 1번 방 애들 너네가 설득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게 얼마나 부당한 요구예요. 지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내가 얘네를 설득하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점점 안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해. 그래서 그 저항이 1번 방뿐만 아니라 2번 방, 3번 방, 4번 방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수감자들의 반항을 막기 위해서 교도관들이 소화기를 뿌려.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뿌리는 거야. 그리고 그나마 협조적인 3번 방 수감자들한테 침대를 주고 다른 감방에 있는 침대들은 다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교도관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죄수로 선정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폭력성을 드러내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냥 1일차에 벌어진 일일 뿐인 거고 이제 2일차가 되면 더 가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교도관들이 갑자기 새벽에 죄수들을 깨워. 이거 수감자 점호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 깨워. 이렇게 되니까 수감자들이 짜증나죠. 아니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게 하냐 이러면서 폭동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니까 어라 이놈들 봐라 또 폭동을 일으켜? 이러면서 소화기를 또 뿌리는 거야. 근데 이 소화기를 뿌리는 게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명만 그들 중에서 골라 잡아가지고 야 팔굽혀펴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시켜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쳐 돌아가다 보니 수감자 중에 한 명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면서 실험을 도중에 그만두겠다라고 말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실험이 점점 과열되게 되면서 폭동도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다들 이제 그만두겠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험이 와해가 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이건 좀 심하다 싶으니까 죄수 쪽 3명 그리고 교도관 쪽 3명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 거야. 야, 너네 지금 이러고 집에 가면은 $30 받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 2주 동안 실험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캄다운 해가지고 실험 잘 마무리해보자. 잘 좀 해봐봐 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어떤 수감자 한 명이 얼핏 들은 건지 아니면 곡해해서 들은 건지 아니면 추측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감자들이 원해도 실험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실험이래. 어쩔 수 없이 쭉 가야 되는 거래. 뭐 이런 식의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버티다 못한 수감자들이 야, 난 진짜 못 살겠다 하면서 소동을 막 일으켰어.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또 열받잖아.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하면 어떡하냐, 이건 그냥 실험일 뿐이다 하면서 그 소문을 처음 퍼뜨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실험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8612번 참가자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하러 와줄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갇혀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지고 우리를 구해주러 올 거래, 이런 식의 소문까지 또 퍼진 거야 그 안에서. 그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지 사람들 정신이. 심지어는 이 실험을 계획했던 교수도 그렇게 믿었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래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실험을 중단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믿어버렸대. 그래서 장소를 실제 교도소로 옮겨가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아니 왜냐면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이러면은 실험을 멈춰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이놈 봐라, 우리 실험을 없애려고 해? 야 안되겠다, 진짜 교도소로 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들 조금 이상한 상태가 된 거지. 여튼간에 이제 3일차가 됐어요. 3일차는 가족 면회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짐바르도 교수랑 교도관들은 교도소의 치부를 외부인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죄인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외부인들에게는 자꾸 둘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실제 수감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점심 디저트를 많이 주면서 교도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좀 말을 해라, 할 말 안 할 말 잘 구분해가지고 가족 면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인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수감자들은 이미 저항을 포기했다, 그리고 스스로가 수감자의 롤을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일차가 됐을 때 수감자들이 가톨릭 신부와의 면담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11명 중에서 9명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수감자 번호로 자기를 소개했어. 저 9832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신부님한테 저 여기 빠져나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그냥 실험에 불과하거든. 그리고 중간에 멈출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간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약간의 중간에 혼선이 있었죠. 수감자 중에 한 명이 이거 우리가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춘대 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그냥 기정사실처럼 믿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 수감자 모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감자로 뽑혔던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험인지를 좀 망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실험은 고작 4일차가 됐을 뿐입니다. 14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5일차가 됐어요, 결국은. 근데 교도관들이 이 수감자들한테 고문, 가혹행위, 성적 학대 이런 것들을 은근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쯤 됐을 때 수감자들은 더 이상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우울증과 신경쇠약의 증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때쯤까지 되면서 피험자의 부모들과 동료 교수가 실험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게 됐고요. 결국은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실험은 5일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암만 롤을 수여받았다고 해도 돈 받고 하는 거란 사실을 잊을 수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복장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의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실험 사례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심리학 책 같은 곳에는 빠지지 않고 꼭 이 실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 한번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실험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실험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셨겠지만 그 후에 있던 부분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죠. 뭐냐면은 이 실험 자체가 많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작이냐면은
먼저 8612번 수감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실험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사실은 정신착란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연기였대. 왜냐면은 이 사람이 대학원 졸업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공부를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책을 들고 가서. 근데 실험할 때 그거를 못 들고 가게 막으니까 이제 불안하잖아. 실험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위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위압감이 있어서 누군가가 정신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암만 수감자의 롤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막 겁을 먹고 못 나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 돈을 주고 하기로 한 건데 내가 왜 사람들이 겁을 먹었냐면은 교도관들이 무섭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못 나가게 막았다는 거야. 교수가 실험을 너네가 원해도 못 나간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겁을 먹었다는 거죠. 교도관들의 태도보다도 실험을 내가 원할 때 중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위압감 때문에 더더욱이 수감자들이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짐바르도 교수가 교도관들과 죄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임의로 실험을 했다. 그리고 너네 딱히 할 거 없어. 그냥 있으면 돼. 나는 그냥 교도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할 뿐이야. 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따로 롤을 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좌절감과 두려움을 심을 수 있다. 너네들은 교도관으로서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한테 이름도 절대 부르지 말고 번호로만 부르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무력감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실험의 목표 같은 걸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인 사람들이 더더욱이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교도소장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데이빗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죄수들이 왔을 때 옷을 다 벗기고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해야 될 거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꼭 벌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목록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롤을 소화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의 어떤 일임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실험이 자유로운 실험이었나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2002년에 BBC에서 이 실험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돈을 줄 테니까 교도관 역할, 수감자 역할 한 번씩 나눠가지고 해봅시다. 2주 동안 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까 했던 실험이랑은 다르게 아무런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실험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수감자와 교도관이 서로 잘 지냈대요. 그래서 아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정말 그냥 끝나버린 거야. 평화롭게. 그래서 처음 했던 이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이 얼마나 주작이 많이 들어간 실험이었나 이것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많이 조작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벌어진 것일 뿐이지 인간 자체가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폭력성이 부과가 되고 또 누군가는 무력감이 형성되고 이런 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실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알아볼 마지막 실험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가장 좋은 걸지도 모르죠. 라고 하는 이름인데 요 문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앤디 듀프레인이 이제 레드라고 하는 수감자한테 하는 말이죠.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대사인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방금 알아봤던 것처럼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장기 복역수였는데 희망을 되게 간과하거든.
희망은 위험한 거다.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상상하게 만드니까 희망을 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 어쨌든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죠. 어떤 이야기일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Psychology Today라고 하는 심리학 저널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가끔 가다가 제가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대 많이 들어왔던 사이트인데 오늘도 한 번 더 들어오게 됐네요. 하여튼간에 여기에 희망의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있었던 한 실험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95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커트 리히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길들여진 쥐 그리고 야생 쥐 두 군집을 나눠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길들여진 쥐 12마리를 물이 반쯤 채워진 병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병에다가는 야생에서 잡아온 34마리의 야생 쥐를 똑같이 물이 반쯤 들은 병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두 군집 중에서 어느 쪽 쥐가 익사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명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는 실험인데 1950년대에 했던 실험이니까 지금은 불가능해도 그땐 가능했겠죠. 여튼간에 두 군집 중에서 어떤 쥐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실험한 건데, 일단 잠깐 생각해 봤을 때 길들여진 쥐보다는 야생에서 데려온 쥐들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야생이 더 척박하고요, 수영 같은 걸 못하면 쥐들이 죽기 십상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집단 모두 살아남은 쥐는 없습니다. 왜냐면 쥐가 죽을 때까지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선 먼저 길들여진 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죠. 첫 번째 쥐를 물에다가 넣었는데 잠깐 동안 흥분해서 헤엄치다가 바닥으로도 한번 가보고 유리벽 어디로든지 간에 한 번씩 싹 가보면서 혹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없나를 보다가 결국 2분 만에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들여진 쥐 12마리 중에서 3마리는 짧은 시간에 죽었는데 나머지 9마리는 며칠 동안이나 수영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힘이 빠져서 언젠간 죽긴 죽었다는 건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런데 야생에서 데려온 34마리의 쥐는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고 야생성이 살아있는 그런 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하나씩 물에 넣어봤는데 그냥 다 바로 죽었어. 얘네들은 길들여진 쥐랑은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안 했어. 그냥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리히터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야생 쥐들한테 이 물에 들어가는, 근데 곧 알고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게, 야생 쥐들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본다는 거야. 내가 극복할 수 없다.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야생이 살기에 좀 더 예민하고 위협이 다가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쥐들이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딱 놓였을 때 야생 쥐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교수가 실험을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쥐를 병 속에다 넣는 건 똑같은데 얘가 죽기 직전쯤에 손으로 건져. 그리고 조금 쉬게 해준 다음에 다시 물에 넣어.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은 이전과 다르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이 생각에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휴식을 경험한 쥐들은 그저 아무런 휴식도 없이 계속 헤엄쳐야만 했던 쥐들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텼다고 합니다. 쥐들은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쳤다. 그리고 가라앉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까도 봤지만 쥐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 같진 않습니다. 사람도 충분히 내가 살아나가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힘을 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죽은 쥐들은 참 안타깝지만요. 여튼간에 그런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또 오늘 알아본 실험들은 좀 쥐랑 연관된 것들이 많고, 그리고 좀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놀랍기도 한데, 여튼간에 그래요. 이 실험이라는 게 지금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실험들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이다 보니까 가능한 실험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높은 수위의 실험들이 있었다는 게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실험들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흥미로운 실험들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